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Connect X from Kaggle 베이직 그리고 어드밴스드 DQN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Kaggle에서 처음으로 강학습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대회를 이제 마련해 줬는데 게임 이름은 Connect X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전에 강학습을 혼자 공부했다가 사실 뭐 영구적으로나 이제 뭐 별로 쓸 일이 잘 없었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새로 다시 복습도 할 겸 여러 가지 이제 재밌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뭐 강학습 쪽에 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내용들이 그렇게 막 깊이가 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좀 내용을 이제 여쭤보고 혹은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문가분들도 계시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이제 열심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이해해 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가볍게 들어주셔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넥텍스라는 게임이 뭔가를 한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강학습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커넥텍스라는 게임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딥러닝을 적용해서 이전에도 이제 강학습이 존재했지만 이 딥러닝을 적용한 가장 획기적인 이제 알고리즘이었던 DQN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드밴스드 된 DQ까지 조금 이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트 X라는 게임에 조금에 대해서 좀 테크니컬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넥트 X라는 게임은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이제 보드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 보드판에다가 위에서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이제 코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으면서 네 가지 여기 X라는 게 이제 뭐 숫자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4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코인이 같은 색깔의 네 개의 코인이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승패가 결정나는 그런 게임이라고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방법은 가로, 세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각선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캐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환경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코인을 K와 오리 모양의 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 하얀색 그 오리 모양의 코인 4개가 이어졌죠. 저런 식으로 되면은 하얀색 코인을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가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그 지난 주말에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봤는데 1등을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파란색이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4개가 이어지면은 이제 이기는 그런 게임이죠. 이 대회에서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은 기존에는 이제 그런 스코어, 리더보드의 스코어를 이제 뭐 객관적으로 그런 이제 정답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했는데 지금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제출한 팀들끼리 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붙여가지고 이기면 점수를 얻고 지면 점수를 뺏기고 그리고 또 이제 점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기면은 많이 획득을 하게 되고 점수가 낮은 팀한테 지면은 또 더 많이 뺏기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RL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텀들을 이제 보게 되면 크게 한 5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 액션, 인발로먼트, 스테이트 그리고 리어드 5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인발로먼트에 대해서 보시면은 현재 이제 커넥트 X라는 게임에서 인발로먼트는 이제 그 게임의 그 보드 환경, 쉽게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행, 7개의 열로 구성되어진 보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액션이라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행동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코인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커넥트X 게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총 7가지가 됩니다. 7개의 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한 열이 꽉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지금 같은 경우 4번째 열에 이제 코인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4번째 열이 액션을 할 수가 더 이상 없겠죠. 그러면은 6개 가짓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게임 환경에 뭔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보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이제 근본 이제 바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기거나 졌을 때 그런 보상을 이제 줌으로써 이제 알고리즘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이 되어지도록 이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게 되면은 이제 알고리즘한테 보상을 주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면은 다시는 그렇게 다시 하지 않도록 뭔가 마이너스 보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제 뭐 옵저베이션이라는 단어와 이제 혼용돼서 쓰여지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를 할 때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아 행동을 할 거잖아요.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을 할 건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K가 파란색 동전을 먼저 떨어뜨리고 상대방이 2번째 열에 떨어뜨렸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나한테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을까를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매 행동을 하는 순간에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나 옵저베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 이제 결국 이제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DQN, Deep Q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많이 연구가 되어 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짧게나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주성님이 저희 동아리의 다른 분이신데 강학습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동영상과 학습 자료를 미리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본적인 부분, 딥러닝 이전의 그런 근본적인 강학습에 대한 내용은 이전 학습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QN에 대해서 넘어오게 되면요, 뭐 다들 이제 다 잘 아시겠죠. 기존에 있던 그런 아타리 게임들을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혁신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최초의 알고리즘이고요. 딥러닝을 적용한 최초의 알고리즘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뭐 브레이크아웃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람이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 DQN 알고리즘이 기존의 강학습 알고리즘보다 뭔가 혁신적으로 다른 2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요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RNN에서 뭐 LSTM의 그 장기 메모리가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기존에는 강화학습이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 현재 상황마다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바탕으로 막 학습을 했다라고 그때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DQ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파트를 따로 둬서 현재 상황이나 액션 그런 정보 나의 행동 기록들을 히스토리들을 차곡차곡 메모리 칸에 모아놨다가 학습을 할 때는 그 메모리 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강화학습에 되게 효과를 봤냐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그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트레이닝을 해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일종의 약간 시계열처럼 이전 상황과 현재 상황 그리고 다음 상황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하나의 나열로 계속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을 계속 하는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에 이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좀 좋은 상황이거나 이럴 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나쁜 상황, 자기한테 불리한 지고 있는 상황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겼다가 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복되게 되면은 또 불안정하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예로는 우리가 만약에 엠리스트를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한꺼번에 이제 랜덤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모리가 없을 때는 0을 학습했다가 그 다음에 1로 학습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 뭔가 조금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QN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Fixed Target Network인데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는 저 방정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강학습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벨만 방정식인데요. 크게 뭐 예,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크게 뭐 별게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요 Q라는 밸류거든요. 이게 S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고요. A가 그 액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내가 이러한 액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좋을 것이냐 혹은 나쁠 것이냐를 이 Q 함수가 아웃풋 값으로 뱉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이 Q 함수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학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큰 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딥러닝에서 봤던 이게 이제 알파가 아마 러닝 레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값이 이제 우리가 타겟이고 이제 요게 이제 기존의 Q 밸류입니다. 그러면은 이 타겟과 기존의 Q 밸류를 이제 오차 값을 구해서 거기에 이제 러닝 레이트 값을 곱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딥러닝의 구조죠. 업데이트 구조인데 그 문제는 이제 이 타겟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타겟 값이 기존의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이제 뭔가 정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학습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계속 이제 알아가는 그러한 타입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은 이 타겟이 이제 뭔가 정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타겟 값이 그 next state의 value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next state 다음 단계의 그 value를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업데이트 해야 되는 대상이 정답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업데이트에 반영을 받는 웨이트가 바뀜에 따라서 정답도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정답이 계속 바뀌니까 뭔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래서 DQN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픽스드된 타겟 Q 네트워크를 별도로 이제 둡니다.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그 기존에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Q 네트워크랑 완전 동일한 구조예요. 완전 동일한 구조인데 이 트레이닝을 그 웨이트가 바뀌는 그 순간에는 이 타겟 네트워크가 변하지 않도록 픽스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웨이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타겟 Q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 다시 그림으로 쉽게 한번 보면요. 뭔가 이 위에 뭐 딥러닝 되게 복잡한 구조가 뭔가 있겠죠. 모델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뭔가 아웃풋을 뽑아낼 때는 우리가 커넥트X에서는 7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단에서는 7개의 아웃풋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7가지의 액션들 중에서 어떤 액션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현재 5번째 액션에 0.3이라는 가장 큰 결과값을 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현재의 가장 가치가 높은 액션을 기준으로 다음 상태의 가치를 추측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상태에서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상태에서 전체 액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오는 그러한 계산들을 기존에는 똑같은 학습해야 되는 모델을 이용을 했다라면은 이제 픽스드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에서는 요 새로운 그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모델이지만 픽스드된 그런 타겟 모델을 따로 둬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픽스드 타겟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것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보드에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 판이 리셋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제가 뭔가 하나의 수를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도 뭔가를 두겠죠. 그게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넥스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다음 액션은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알고리즘이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이거를 이제 넥스트가 진행됐으니까 이제 현재 상태가 다시 됐겠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액션을 하나를 또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또 거기에 대한 응수를 하겠죠. 이걸 또 넥스트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또 다음 가치를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번을 왔다 그러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그 기존에는 계속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됐다라면은 DQL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이 히스토리들이 그대로 메모리 칸에 저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요, 이 저장된 메모리 칸에서 일정 배치만큼 뽑아내게 됩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뭐 3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칸에 배치를 해주고, 액션은 액션에,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넥스트 스테이트에 배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 배정받은 배치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진행해 왔던 그런 히스토리들이 바로바로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히스토리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메모리에 저장된 그 기록들 중에서 랜덤하게 막 뽑아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보면요. 첫 번째 그 기록이 이제 각 칸에 배치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기록들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이 q, 런에 해당하는 이 q가 한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각 자리에 배치를 해주고 또 2번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개가 있었으니까 3개까지 해주고 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는 동안 사실 이 픽스드 타겟 큐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 업데이트가 되고 웨이트가 변하는 거는 오로지 여기의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내가 3이라고 정해줬으면 이 3번의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밸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 그대로 심어줍니다. 타겟 큐 네트워크의 업데이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제가 뭐 5개씩 저장을 했고 히스토리를 할 때마다 그리고 3개의 배치를 가져와서 학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이퍼 파라미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모델을 설정하실 때 다 설정하실 수 있는 변수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패턴으로 이제 학습이 된다라는 걸 한번 간략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DQN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 그 DQN이라는 것이 되게 오래전에 나왔어요. 처음에 2013년도에 제시가 됐고 좀 업데이트된 버전이 2015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2020년도니까 엄청 많이 발전이 됐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신 기술까지는 커버를 못했고요. 한 2017년도 정도까지에 나왔던 기술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DQN 다음으로 업데이트가 기술 발전이 됐던 것이 바로 더블 DQN인데요. 더블 DQN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사실 더블 Q 러닝이라는 것이 이전에 존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이 더블 DQN이라는 것은 기존에 픽스된 Q 네트워크에서 그 업데이트를 하되 그 가치를 타겟 Q 네트워크의 가치를 쓰지만 그 가치에 해당하는 액션은 기존 모델 Q 네트워크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게 이제
개념이거든요. 이 말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방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기존의 벨만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바뀌는 게, 여기 맥스 다음 상태 가치를 볼 때 요 a라는 부분에, a-라는 부분에 요 그 식으로 요것만 딱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전에 기존의 그 네트워크 방식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뭔가 위에 뭔가 네트워크가 있겠죠. 뭐 CNN이라든지 풀리 커넥트라든지 우리가 막 설계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는 이제 7가지 행동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가장 큰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현재 상태에 대한 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 이러한 액션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태의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타겟 밸류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그 다음 상태에 대해서 타겟 모델에 그 상태를 집어를 넣게내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에 대한 아웃풋들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가장 가치가 높은 액션은 두 번째이고, 그 가치가 0.3이니까 이 0.3을 다음 상태에 대한 가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블 DQN으로 오게 되면요, 방식은 똑같은데요. 처음에 모델에서 아웃풋이 나와요. 그럼 0.3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다음 상태를 타겟 모델에다 집어넣지 않고요, 원래 업데이트 해주는 모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다른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웨이트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가치가 만약에 세 번째 액션이 가장 큰 가치를 보였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을 다음 가치로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모델에서는 몇 번째 액션이 가장 높은 가치인가라는 것만 참조를 하고, 그 몇 번째 선정된 그 액션에 대한 가치는 아까 전에 했던 그 타겟 모델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rgmax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타겟 모델에서 타겟 모델의 값을 가져오는데, 몇 번째이냐를 선택할 때는 기존의 모델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더블 DQN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말은 복잡하겠지만 실제 코드를 짜보시면 금방 이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argmax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게 이제 듀얼 DQN인데요. 요거는 크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언뜻 보면, 그림만 언뜻 보면은 왜 굳이 저렇게 해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기존의 모델이에요. 뭔가 이런 위에 뭐 CNN 같은 이런 복잡한 모델들이 있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뭐 커넥트 X라고 치면 7개 중에 뭔가 하나가 결정될 수 있도록 7이라는 디멘전의 최종 단위 이제 설계가 되겠죠. 근데 이 듀얼링 DQN에서는 이까지는 똑같이 가되, 요까지는 똑같이 가되, 마지막 단에서 두 단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한 개는 기존과 똑같이 7개의 액션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아니라 딱 하나의 값만 나오도록 설계를 시켜요. 그리고 이 하나의 값과 7개에 대한 아웃풋을 다시 합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값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이제 복잡하게 나눌까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7개의 액션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 액션에 전혀 액션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액션에 전혀 관계없이 그 상태에 대한 뭔가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값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7개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파티큘러하게 그 어드밴테이지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액션에 대한 그 아웃풋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요걸 이제 논문에 나오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왼쪽에 그림,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임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건가? 뭐 하여튼 자동차 게임입니다. 자동차 게임에 이제 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씩 장애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도로를 잘 달리냐라는 게임인데,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만 있죠. 그래서 여기
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이 가중치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밸류가 요거 한 개의 밸류에 대한 한 개 값에 대한 그 결과값. 그리고 어드밴테이지라는 것은 요 여러 개의 액션에 대한 그 결과값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동차가 멀리 이제 길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에 한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조금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에 관계가 없잖아요. 크게 막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각각 그 어드밴테이지에 대한 그 어텐션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맵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장애물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요. 밸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트렌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길의 방향이 어디에 되는지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드밴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장애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물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을 바로바로 취하는 것이 더 이제 알고리즘이나 혹은 이제 학습을 하는데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좀 이해하고 와닿는 느낌은 그 스테이트 밸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전반적인 트렌드, 뭔가 잘 알려진 이래 스무스하게 가는 트렌드에 이제 학습이 잘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드밴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순간의 변화들 있잖아요. 뭔가 아노말리라든지 그런 순간순간 막 하는 노이즈 같은 개념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PER이라고 영어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 랜덤하게 뽑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에서 뭔가 뽑아올 때 좀 더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뽑자라는 것이 이제 요 PER에 대한 이제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뽑을 때 가중치를 둬서 각 그 메모리 기억들 히스토리 하나하나마다 뭔가의 가중치를 둬서 뭔가 더 중요한 기억들에는 더 자주 뽑혀서 트레이닝에 더 자주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자라는 게 이제 핵심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막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에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타겟과 현재 값에 대한 그 오차를 가지고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 에러 값의 크기를 가지고 웨이트를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강학습이라는 것이 초반에 이게 학습이 되어질 때 사실 거의 잘 모르잖아요. 뭔가 바보 상태잖아요.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좋은 행동들을 했을 때 보상을 받고 그렇게 차근차근 학습이 진행되어지는 거다 보니 뭔가 학습 초기 상태에는 뭔가 되게 백지 상태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웨이트가 확 바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바보 상태였으니까 업데이트가 확대되는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웨이트가 변했을 때는 이때 사용되어진 상황이 뭔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뭔가 되게 업데이트 좋은 상황으로 가는 업데이트에 굉장히 뭔가 중요한 기억이 될 수 있다. 라는 개념에서 그 오차값의 크기를 기반으로 웨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빨간색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 뭐 알파가 곱해져 있습니다만은 뭐 결국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다 더해서 그 중에 하나를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 알파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그런 정도를 이제 바꿔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순히 그 메모리를 뽑을 때 그 가중치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기억들은 가중치를 둬서 자주 뽑고 또 자주 뽑은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 업데이트를 해줄 때도 또 가중치를 곱해줘서 더 많이 업데이트를 시켜주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처음에 백지 상태였을 때는 뭔가 학습이 진행되어 나가면은 뭔가 이제 큰 오차가 보였을 때 뭔가 혁신적으로 뭔가 좀 바뀌어 나간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전반적으로 좀 잘 되어 가고 있고 뭔가 이제 좀 뭐 7, 80% 이제 학습이 되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에 갑자기 또 오차가 확 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진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또 어쩌다 또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지 이제 좀 이제 분간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베타라는 이제 또 하이퍼 파라미터를 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점점 1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결국 뭐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을 넣으면은 이게 다 약분이 되면서 이런 가중치가 사라지고 그냥 뭐 똑같은 가중치를 곱해주는 그런 꼴이 돼버립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초기 상태에는 이러한 웨이트들이 많이 작용을 해주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그 큰 오차가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그런 불가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 상태가 되면은 이런 효과들을 이제 무마시켜주겠다, 없애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 베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실 때 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습이 진행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1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노이즈를 이제 집어넣겠다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DQN의 가장 그 강학습의 가장 근본 혹은 기본 내용 중에 하나인 그 입실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 의미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강학습이라는 것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되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초반에 그런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시켜주게 됩니다.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막 전혀 엉뚱한 랜덤성의 행동들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실론이라는 파라미터를 둬서 컨트롤을 했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그 웨이트마다 거기에다가 일정의 노이즈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웨이트를 학습은 하고 있지만 뭔가 미세하게 계속 그 노이즈를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은 그 웨이트들이 변동을 받으면서 아웃풋도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한 번씩 하면서 뭔가 좋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뭐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각각의 웨이터들마다 노이즈를 계속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4가지 정도의 어드밴스된 이제 기법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뭐 2개인가 조금만 더 더하면은 2017년도에 나온 그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레인보우라는 이제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별게 아니고 이런 어드밴스드로 제시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한 번에 다 합쳐가지고 적용시킨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것까지 준비해 보려고 하다가 좀 이제 분량도 많고 좀 제가 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기도 해서 그 뒤에 어드밴스 된 부분은 아마 다음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제 우버로스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로스텀 메트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화학습을 공부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로스를 기본적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오차가 큰 쪽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구간 델타까지는 여기서 아마 1까지로 정의가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까지는 2차 함수의 이제 로스텀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울기가 계속 오차가 커짐에 따라 증가를 하니까 그 업데이트가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일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그 기울기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기울기를 고정시켜 버리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학습 쪽에서는 이제 너무 급변하는 것이 좀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로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소프트 업데이트인데요. 이게 그림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기존에 학습하고 있는 Q 네트워크를 아까 전에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씌워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100%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급변하게 변하는 걸 수가 있으니까 일정 비율만큼만 바꿔주자 이거죠. 기존의 것에다가 일정 보통 뭐 한 1% 혹은 0.1% 이렇게 되게 소수의 값을 곱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점진적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이제 그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그 대신에 업데이트 빈도수를 이제 늘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에서는 세 바퀴를 돌고 나서 그 결과를 카피시켜줬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실제로 모델을 설계하시면 그게 3번이 될 수도 있고 뭐 10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매번 바꿔준다든지 뭐 한 번 돌 때마다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2번 돌 때마다 한 번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주 이제 조금씩 한 번 할 때 조금씩 바꾸되 더 자주 움직이는 것이 이제 자주 업데이트를 해주자는 것이 이제 소프트 업데이트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어드 이제 보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사실 제 생각에 좀 약간 게임이 단순하면은 모르겠지만 게임 혹은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약간 여기는 약간 창의성이 발휘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넥트 X라는 게임에서는요, 사실 저도 이거 지금 캡을 이제 커널에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온 건데요. 이 커널을 보기 전에 저도 그냥 단순하게 졌을 때와 이겼을 때 그리고 비겼을 때 이런 경우 수밖에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모든 상황에마다 마이너스 아주 소수지만 마이너스 0.05의 그 리워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깎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이런 걸 해주면 얘가 막 게임을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게 뭔가 해보려고 계속 왜냐하면은 게임이 오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소수의 값이긴 하지만 이 그 리워드가 계속 마이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이제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보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커넥트 4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일단 정답 솔루션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 두는 사람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미 풀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그거지만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결과에서 볼 때 먼저 두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 이런 먼저 둘지 먼저 시작할지 후턴으로 시작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트레이닝 안에 요 넌이 자기 자신 차례가 되고 요 랜덤이란 것이 이제 컴퓨터 대상이거든요. 여기에 뭐 랜덤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알고리즘도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먼저 두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할 때 에피소드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턴들을 계속 랜덤하게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간중간 난이도가 조절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학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